녹정기, 김용 원저, 제12권 구장. 9. 위소보의 갈등. 강희는 다시 물었다. 어제 저녁 그대는 은행 골목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놀기 좋았는가? 위소보는 어리둥절해졌다. 은행 골목이라니요?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바가 있었다. 천지회의 군호들이 머물고 있는 골목 입구에 커다란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서 있던 것으로 보아 그 골목을 바로 은행 골목이라 하는가 보다 생각했다. 황제가 은행 골목이라는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 무엇을 더 속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자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두 다리는 맥이 빠져버렸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황상께서는 만리를 내다보시는군요. 어찌되었든 간에 소신은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반적들이 그대에게 나를 해치자고 다그쳤지만 그대는 한사코 그것을 응낙하지 않았다지. 그대는 나에게 의리를 지키려 한 모양이군. 그러나 소계자 그대는 한평생 두 척의 배를 딛고 서 있을 텐가. 위소보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황상께서는 굽어 살피십시오. 소신은 천지회의 총타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황상께서는 마음을 푹 놓으십시오. 강희는 다시 한숨을 내쉬더니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중국의 황제가 된 나는 요순우탕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어진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애썼네. 명나라의 황제 중 그 누가 나보다 낫더란 말인가. 이제 세번왕은 이미 평정되었고 대만도 수중에 넣었으며 나찰국도 다시는 감히 변경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네. 이로써 천하는 태평해졌고 백성들은 즐거이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네. 그러나 천지회의 반적들은 반드시 주씨의 명나라를 되찾겠다고 떠벌리고 있는데 백성들이 주씨의 황제 치하에서 보냈던 지난 날들이 오늘보다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위소보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그거야 내가 알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소신은 봉양화라는 북을 치는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씨 황제가 나선 이래 10년 중에 9년은 땅이 황폐해지더라. 대갓집 사람들은 전답을 팔게 되고 소작인들은 아들을 팔더라. 그러나 이제 날씨도 순조로워 국태민안하고 황상께서는 요순우탕이라. 주씨 황제를 황상에게 비한다면 그야말로 10만 8천리나 떨어져. 천리마를 타도 쫓아올 수 없을 지경이라 했습니다. 강희는 빙그레 웃었다. 그대는 그만 일어나게. 그는 서재에서 서성거리다 말했다. 부황은 만주 사람이지만 나의 친어머니는 효강왕으로서 한인 출신의 기인일세. 그러니 나도 절반은 한나라 사람이라 할 수 있네. 나는 천하의 백성들을 똑같이 대하고 있으며 조금도 한나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데 어째서 그들은 그토록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위소보는 말했다. 그들 반역도들은 대형무도하고 멍청하기 그지없습니다. 황상께서는 그들에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강희는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젓더니 처량하고도 외로운 표정이 되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만주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듯이 한인들 역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모두 죽이려야 죽일 수도 없고 그들을 감화시켜 올바른 길을 받도록 하고 싶지만 나에게 그만한 재간도 없네. 아, 황제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네. 그는 위소보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말했다. 그대는 가보게나. 위소보는 큰절을 하고 물러났다. 그의 전신은 축축하고 차가웠다. 조금 전 온몸에 식은땀을 흘릴 때 속옷까지 다 젖었던 것이다. 그는 국문을 나서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휙 하고 내쉰 후 속으로 생각했다. 천지회의 형제들 중에 다시 첩자가 스며들었군. 풍재중이란 첩자를 죽였는데 다시 또 한 명이 나섰구나.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나에게 황상을 찔러 죽이자고 했던 말들을 황상께서 어떻게 알고 계실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어느 누가 첩자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그는 저택으로 돌아와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전혀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 황상께서는 나에게 풍석범의 행방을 알아내라는 책임을 지웠다. 황상의 표정을 보건대 내가 부린 수작이라고 의심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듯 했다. 이 일을 또 어떻게 얼버무릴 수 있을까? 어제 쌍하는 은행 골목에서 내가 사형터에서 사람을 바꾸어 모형을 구한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다행히 나는 그녀에게 풍석범으로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쌍하는 반드시 그대로 털어놓았을 것이고 그 첩자는 곧 그 사실을 황제에게 고자질했을 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1등 녹전공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내 성을 갈아야 할 지경이 될 것이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보고 하였으나 아무래도 번거롭기 이를 데 없었다. 이전에는 궁 안으로 들어가 강의와 우스갯소리를 하며 흐뭇해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황상의 위험이 날로 더해가는지라. 터무니없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을 수도 없게 되었다고 느꼈다. 사실 위소보는 무원대 장군이니 1등 녹전공인이 하는 대관은 별로 재미있는 노릇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차라리 어릴 적 여춘원에서 심부름꾼을 하고 있었던 때가 오히려 대견스럽고 즐거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천지회의 형제들은 나에게 황상을 찔러 죽이라고 핍박하고 황상께서는 나에게 천지회를 없애라고 핍박하고 있다. 황상께서는 나에게 한평생 두 척의 배를 딛고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제기랄, 나는 하지 않겠다. 어떤 노릇도 하지 않겠다.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뇌까리고 보니까 갑자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품속에서 주사위를 꺼내서 탁자 위로 내던지며 빌었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 만당홍이 나오너라. 그는 주사위를 던지며 이미 수작을 부려두었지만 만당홍을 던지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제기랄. 그는 다시 주사위를 던졌다. 8번째에 가서야 내 알이 모두 붉은 점이 하늘을 향하도록 던지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자 그는 기뻐서 말했다. 하느님은 나에게 먼저 황상에게 7가지 큰일을 해주고 난 후에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는 다시 생각해 보았다. 7가지 큰일은 이미 해냈다. 오배를 죽인 것이 그 첫 번째 일이고 노황야를 구한 것이 두 번째 일이었고 오대산에서 황상의 앞을 가로막아 황상을 구한 것이 세 번째 일이며 태후를 구한 것이 네 번째 일이 된다. 그리고 5번째 큰일은 몽골, 서장과 연맹을 맺은 것이고 6번째는 신룡교를 깨뜨린 것이며 7번째 일은 오흥웅을 잡은 것이다. 8번째는 장용과 조양동 등을 추천하여 오삼계를 깨뜨리는데 공을 세우도록 했던 것이고 9번째는 아극살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던 일을 들 수 있겠다.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아. 작은 일들은 그만두더라도 큰 일만도 알맞게 7가지이니 실로 적지 않구나. 그는 어떤 7가지 일이 큰일이었는지 계산해보기도 귀찮은 생각이 들어 어쨌든 그만두어야겠다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벼슬을 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다시 양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인 것 같다. 그는 양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자 흐뭇해져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게 누구 없느냐? 그는 친이병에게 술과 음식을 가져오라고 한 후에 스스로 따라 마시며 어떻게 해야 후환을 없앨 수 있겠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즉 강의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 자기를 잡지 않도록 하고 천지회에서 역시 자기에게 함께 반역을 도모하자고 핍박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공주에게 자기와 더불어 양주에서 매일같이 돈을 써가면서 술을 마셔대며 노닥거리자고 한다면 그녀는 반드시 마다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양주에 가서 기녀원을 세우겠다면 소전, 아가, 방이, 목건병, 증유, 그녀들 모두가 응낙하려 들지 않을 것 또한 분명한 노릇이었다. 좋아, 가는 데까지 가보자.
나는 수백만 양의 은자를 가졌으니 기녀원을 차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마 굶어 죽지 않겠지. 다만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 없는 것뿐이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 조촐한 연회석을 차리게 했다. 일곱 부인들은 그가 싱글벙글 웃으며 흥에 겨워서 우스갯소리를 곧잘 하는 것이 요즘 잔뜩 눈살을 찌푸리고 있던 상태와는 전혀 다른지라 의아하여 물었다. 무슨 일로 그토록 기뻐하세요? 위소보는 활짝 웃었다. 청기는 누설할 수 없소. 공주는 물었다. 황제 오라버니가 그대의 벼슬을 올렸나요? 증유는 물었다. 노름판에서 돈을 크게 땄나요? 쌍아는 물었다. 천지회의 일은 다시 귀찮지 않게 되었나요? 아가는 말했다. 이 사람은 또 어디서 소절을 눈여겨보고 점 찍어두었다가 여덟 번째 부인으로 들여앉히려고 하는군. 위소보는 그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부인들이 다그쳐 묻자 위소보는 말했다.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대들이 이토록 캐물으니 이야기할 수밖에 없군. 7명의 부인들은 모두 젓가락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위소보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나는 크게 벼슬아치가 되어서 공작에 봉해졌으나 글자를 하나도 모르니 실로 체면이 서질 않소. 내일부터는 책을 읽으면서 문장을 짓는 연습을 하겠소. 그리하여 장원급제하여 한림이 되겠소. 7명의 부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까르르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들 이 낭군이 살인방화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유괴를 한다거나 속임수를 쓰는 1등은 가리지 않고 하지만 천하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결코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책을 읽고 글자를 익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12권 10장 10. 명판관이 된 위소보. 이른 아침 순천부 지부가 찾아왔다. 황상께서 위 공작에게 충성백 풍석범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는 임무를 부여했다는 것이었다. 위소보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순천부 관하에는 포졸들이 무척 많은데 이 며칠 동안 어떤 단서라도 조사해냈소? 그 지부는 말했다. 위 공작께 알립니다. 풍백작이 갑자기 실종된 일은 무척 이상한 일이라 비직이 며칠간 남모르게 조사를 했으나 조금도 단서를 얻을 수가 없어 초조해하던 중입니다. 오늘에서야 황상께서 아시고 위 공작 나으리에게 특별히 성지를 내리시어 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고 비직은 그야말로 한꺼번에 세계급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위 공작 나으리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정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지런한 대신으로서 말을 타게 되면 군사를 거느리고 말에서 내리면 백성을 다스리며 아무리 어렵고 큰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작 나으리의 손에 들어가면 즉시 순조롭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직이 공작 나으리를 시중들어 이 일을 처리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조상이 덕을 쌓은 덕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직의 관하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이마를 치며 좋아하고 있으며 모두들 이번 일은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 서게 되었다고 야단들이지요. 위 공작 나으리께서 나서시기만 한다면 나찰의 귀자들도 패해서 도망을 치는 판인데 풍백작 나으리의 행방을 어찌 조사해내지 못하겠습니까? 위소보는 이 순천부의 지부가 청산 유수처럼 아첨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분이 좋았으나 기실은 책임을 자기에게 미루는 것임을 알고 속으로 생각했다. 풍석범의 시체를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지만 오늘 밤 화시분을 써서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조처해야겠다. 증거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덮어 씌울 수는 없을 것이다. 기실 이 시체는 벌써 없애버려야 했는데 이 며칠간 너무나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황상의 앞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황상께서 처리하라고 명령하신 일 가운데 이루지 못한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때 그 지부는 다시 말했다. 충성백작 부인은 매일같이 사람을 비직의 아문으로 보내서 아문 안에 앉아서 가지 않고 사람을 내놓으라고 한답니다. 비직은 정말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풍백작부에서 또 다른 사건을 알려왔는데 백작 나으리에게는 난양이라고 하는 젊은 첩이 있는데 그녀는 한 명의 마부와 도망치면서 금과 은 장식품들을 적지 않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만약 충성백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집안의 친척들과 시녀들 그리고 하인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위소보는 코웃음치며 말했다. 풍석범이 어디에 숨어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군. 그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기생집들을 모조리 뒤져 알아보도록 하시오. 그가 먹고 마시고 오입질을 하느라고 집에 돌아가지 않으니까 작은 마누라가 다른 남자와 도망치는 것이 아니겠소? 이야말로 벌을 받아 싸지. 그 지부는 말했다. 예. 이치대로 말한다면 풍백작 나으리께서 만약 화류계에서 노셨다고 해도 이 며칠 동안 놀았으니 이제는 돌아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것은 말하기 어렵네. 풍석범이란 녀석은 본래 성인군자가 못 되니 오입질을 할 때 그저 하룻밤이나 반나절 묵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사람일세. 바로 이때였다. 충성백의 풍 부인이 그녀의 형제들을 보내 8가지 빛깔의 예물을 보내와서는 위 공장 나으리를 뵙고 인사를 드리겠으니 위 공장 나으리께서 애써서 사건을 처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다는 전달을 해왔다. 위소보는 즉시 그들을 물리치라고 분부를 하고 예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친이병은 돌아와서 보고를 했다. 대인께 알립니다. 풍씨 집안 사람들은 정말 무례하군요. 떠날 때 연신냉소를 하며 원한이 있게 되면 원한으로 갚고 원수를 맺게 된다면 원수로 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황상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니 끝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인 이 사람들이 감히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그와 같은 소란을 벌인 것을 보자 소인은 대뜸 달려가 그들에게 몇 대의 따귀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사형터에서 사람을 바꾸는 일에 친이병도 참여한 바가 있었다. 그는 풍백작부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무섭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미 내막을 짐작한 것 같아 소름이 끼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위소보는 안색이 약간 변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시끄럽다가는 아무래도 들통이 나고 말겠다. 풍석범마저도 나에게 죽었는데 설마 내가 죽은 귀신의 마누라를 두려워할까? 갑자기 그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그 지부에게 말했다. 지부, 급히 서둘러 갈 필요가 없소이다. 그대는 이곳에서 잠시 기다리도록 하시오. 그는 내당으로 들어가서는 친이병 대장을 불러 조용히 어떤 분부를 했다. 그 대장은 명을 받고 물러갔다. 위소보는 대청에 돌아와 말했다. 황상께서는 나에게 이 일을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 신하되는 사람들은 마땅히 합심 협력하여 황상께 보답을 해야 할 것이오. 우리는 이제 풍신의 집안으로 가서 조사를 해봅시다. 그 지부는 어리둥절해져서 생각했다. 충성백이 실종됐는데 그 집안에서 무슨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일까? 그러나 그는 입으로는 연신 대답을 했다. 예. 위소보는 말했다. 이번 사건은 매우 어렵소. 하지만 우리가 풍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자세히 물어본다면 무슨 특별한 단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오. 지부는 말했다. 공장 나으리께서 보신 바가 지극히 정확합니다. 비직은 우둔하여 시종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실 그런 일로 지부가 어찌 감히 충성백부로 들어가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동시에 순천부에서는 아래 윗사람 할 것 없이 모두 풍석범이 무언대장군, 위공장 나으리와 앙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석범이 실종된 것은 10중 8구 위공장 나으리가 사람을 파견해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공장 나으리는 당금 조정에서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또 손에는 병권을 쥐고 있는데 감히 어느 누가 호랑이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파리를 때려잡겠다고 호랑이의 머리를 내리치겠는가? 따라서 그들은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그저 시일만 끌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얼렁뚱땅 회피하려고 하는 참이었다. 그 지부는 생각했다. 위 공장 나으리는 풍백작을 죽이고서도 그의 집안 사람을 괴롭히려 하고 있다. 그 풍 부인은 정말 분수도 모르지. 왜 사람을 보내와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렸을까? 그러니 위 공장 나으리께서 화를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위소보는 순천부 지부와 함께 8사람이 떠매는 커다란 교자를 타고 가서 충성백부 문 앞에서 내렸다. 그러고 보니 수백 명의 친위병들이 이미 사방에서 겹겹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충성백부 문 안으로 들어가자 친위병 대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대인, 풍씨 집안의 가족들 모두 79명은 서쪽 대청에서 대인께서 질문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장은 다시 말했다. 대인께 알립니다. 공당은 동쪽 대청에다가 마련했습니다. 위소보는 동쪽 대청으로 갔다. 신문을 하는 공안은 이미 차려져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한복판에 앉고 집으로 하여금 아래쪽에 앉아서 같이 일을 보도록 했다. 친위병이 한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나이가 20서너 정도로 보였고 생긴 것이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 그녀는 사뿐사뿐 공당 앞으로 걸어와 무릎을 꿇었다. 위소보는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 여자는 말했다. 백작대인의 5번째 소첩입니다. 위소보는 웃었다. 일어나 앉으시오. 그대가 나에게 무릎을 꿇다니 감당할 수 없구려. 그 여자는 주저하며 감히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위소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대를 향해 무릎을 꿇겠소. 그 여자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위소보는 그제서야 자리에 앉았다. 그 지부는 생각했다. 위 공장 나으리는 풍씨 집안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흉악하지는 않구나. 하지만 너무나 새끼 어린 눈을 하고 있어서 근엄하지 못해 탈이다. 위소보는 물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고? 저는 국방이라고 합니다. 위소보는 몇 번 킁킁거리더니 웃었다. 훌륭한 이름이군. 그러니까 그대가 들어오자마자 이곳에 한가닥 국화향기가 퍼진 것도 무리가 아니군. 국방은 다시 웃으며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공장 나으리께서는 농담이시겠지요. 위소보는 고개를 흔들며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물었다. 소문에 들으니까 귀부에서 한 명의 소첩이 도망을 갔다고? 예, 그녀는 난양이라 하지요. 그 계집녀는 염치가 없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지아비가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 2번째 남자를 따라간 것도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로서 왈가. 고개를 돌리고 지부에게 물었다. 왈가 무엇라고 하지? 그 지부는 말했다. 공장 나으리께 말씀드립니다. 왈가왈부라고 합니다. 위소보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맞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소. 국방 누나는 어째서 도망을 치지 않았소? 지부는 그 말을 듣고 대뜸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이건 갈수록 말이 되지 않는구나. 어째서 누나라는 2자를 함부로 쓴단 말인가? 국방은 고개를 숙인 채 위소보에게 추파를 던졌다. 위소보는 크게 즐거운 듯 마치 그녀 집에 놀러 온 듯한 기분으로 웃으면서 물었다. 그대는 혹시 그 말이 입까지 나왔으나 빨리 말을 되삼켰다. 그는 18막이라는 노래를 부를 줄 아는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나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고 즉시 말문을 닫은 것이다. 위소보는 고개를 돌려 친위병에게 말했다. 이 국방소저에게 10량의 은자를 하사하도록 하게. 몇 명의 친위병들이 일제히 대답하고 외쳤다. 대인께서 상금을 내리시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오. 국방은 살포시 큰절을 하고는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그녀는 기녀원 출신이었다. 손님이 돈을 내었을 때 습관적으로 나으리라고 부르는 게 버릇이 되어 공장 나으리를 그냥 나으리라고 부른 것이다. 위소보는 차례로 풍씨 집안 사람을 불러와 신문을 했는데 모두 다 여인들이었다. 나이가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저 한바탕 히히덕거리고 늙고 추한 사람들을 대하면 한바탕 꾸짖었다. 즉 그녀들이 백작에게 제대로 시중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백작이 바깥으로 나가서 풍류를 즐기느라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약 반 시즌 정도 신문을 하였을 때 친이병 대장이 걸어 들어오더니 위소보의 등 뒤에 가섰다. 위소보는 다시 되는 대로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우리 각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는 지부와 순천부의 문안, 포도군관, 친이병들을 데리고 우선 대청, 마루, 방들을 조사해 나갔다. 세 번째 서쪽체에 이르렀을 때 친이병들은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상자를 뒤지고 농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 조사를 했다. 그런데 한 명의 친이병이 갑자기 아 하는 소리를 내더니 상자 밑에서 한 자루의 칼을 꺼냈는데 칼에는 적지 않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반쯤 구부리고 두 손으로 칼을 받쳐들고 소리쳤다. 대인께 알립니다. 흉기를 한 자루 찾아냈습니다. 위소보는 하고는 말했다. 다시 조사해보게. 그는 지부에게 말했다. 노형이 한번 살펴보시오. 칼에 묻은 것이 핏자국이 아니오? 지부는 칼을 받아서 코에 가까이 대고 맡아보더니 과연 피비린내가 풍기는지라 말했다. 공장 나으리께 알립니다. 아마도 피인 것 같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 칼의 칼날 쪽에 구멍이 하나 있구려. 이것은 무슨 칼이오? 한 명의 무관이 자세히 보더니 말했다. 공장 나으리, 이것은 짐승들의 먹이를 썰 때 사용하는 작두입니다. 마구간에서 사용하지요. 위소보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랬었군. 친이병 대장은 부하들에게 한 통의 물을 떠오라고 하더니 땅바닥에 쏟았다. 위소보는 물었다. 무엇을 하는 것인가? 대장은 말했다. 대인, 만약 이곳을 파거나 손을 썼다면 흙이 견실하지 못해 물이 재빨리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침대 아래쪽의 물이 신속하게 땅속으로 스며들었다. 친이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침대를 옮기고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팠는데 삽시간에 시체 한 구를 꺼낼 수 있었다. 시체는 머리통이 없었다. 이미 썩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죽은 지 며칠 된 것 같았는데 몸에는 백작이 공복을 입고 있었다. 그 지부는 이를 보자 대뜸 부르짖었다. 이건 풍백작 나으리입니다. 위소보는 물었다. 풍석범이란 말이오? 그대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소? 그 지부는 말했다. 예. 반드시 머리를 찾아내야 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포도군관에게 말했다. 도대체 이 방은 누가 살던 방이지? 군관은 말했다. 소인이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서청으로 가서 한 명의 풍씨 가족을 불러 물었다. 원래 이 방은 도망친 난양의 거처라고 했다. 포도군관은 말했다. 공장 나으리와 무태대인에게 알립니다. 흉기는 마구간에서 말먹이를 썰던 작두이고 난양을 데리고 도망을 친 것은 이 집의 마부 형사라고 합니다. 소인이 마구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이병들은 마구간으로 가서 수색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구유통 아래의 흙 속에서 한 사람의 머리통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풍 부인에게 시체를 확인하게 한 결과 풍석범이 틀림없다고 했다. 즉시 수렴관이 감정을 한 결과 풍석범은 칼에 잘려 몸뚱어리와 모가지가 따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었다. 풍씨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다 풀려났고 백작부하는 그야말로 통곡 소리가 진동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은 형사와 난양이 악독하게도 주인을 해쳐 죽였다고 욕을 해댔다. 소문은 금방 퍼졌다. 반나절도 되지 않아 북경성 안 곳곳에 그 소문이 퍼져 시끌시끌하였다.
그 지분은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만약 위 공장 나으리가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앞길이 크게 지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저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했으며 한편으로는 각처에 공문을 띄워 주인을 죽이고 도망친 형사와 난양을 잡도록 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윗사람에게 보고를 했다. 오로지 그 포도 군관만이 속으로 의심을 했다. 시체의 목이 잘린 상태로 미루어 보아 재빠른 칼로 잘라진 것이지. 풀이나 먹이를 자르는 작두로 벤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시체를 숨기고 머리를 숨긴 흙이 무척 새로운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조금 전에 손을 쓴 것처럼 느껴졌으며 10여일이나 묻어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나 위 공장 나으리가 이 커다란 사건을 해결지어 윗사람으로부터 풍성한 상금을 받게 되고 풍씨 저택에서도 적잖은 은자를 줄 수 있으니 빨리 이 사건을 결말지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크게 의심스러웠지만 그와 같은 사정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풍씨 저택을 조사하였을 때 위 공장 나으리의 친위병들이 각처를 지키고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으니 그들이라면 시체를 옮겨 증거를 만드는 것쯤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으리라. 땅바닥에 한 구의 시체를 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80명이나 100명의 시체를 묻는다 하더라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위소보는 순천부 지부가 사건을 끝맺었다는 공문을 가지고 강희를 찾아가서 사건을 해결한 사정을 자세히 보고했다. 강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소계자 그대를 보고 모두들 포룡도가 다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더군. 위소보는 말했다. 그것은 황상의 홍복이고 소신은 그저 우연히 사건을 해결지을 수 있었을 뿐입니다. 강희는 흥 하며 그를 한번 노려보더니 말했다. 이화전목의 일은 나의 홍복과 아무 상관이 없네. 위소보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황상께서는 어떻게 아셨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즉시 깨달을 수 있었다. 황상께서는 우리 친위병 안에도 틀림없이 밀정을 확보해 놓았을 것이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는데 강희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이와 같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말이야. 하지만 그대가 이토록 대담하고도 당돌한 일을 하다니 나로서는 정말 그대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군. 위소보는 속으로 안심을 하며 황제가 다시 한번 자신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즉시 무릎을 꿇고 연신 큰절을 올렸다. 강희는 말했다. 지금 천하가 태평하여 병변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대의 무원대장군이라는 감투는 그만두도록 하게. 위소보는 말했다. 예. 그는 황제가 자기가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른 데 대해서 벌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말했다. 소신은 1등 녹전공이니 한 계급 낮출 수 있습니다. 소신이 너무 겁없이 날뛰었기 때문에 저 역시 속으로 불안합니다. 황상께서는 새 등급 강등시켜 주십시오. 강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제기랄 그대가 불안함을 느끼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는걸. 위소보는 그가 제기랄 하는 한마디를 내뱉자 황상의 노기가 이미 사그라들었다는 것을 알고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소신의 양심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대에게 그 조그마한 양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그대의 목을 잘라서 그대의 부인 쌍아 침대 아래에 묻었을 것이네. 위소보는 다급해져서 말했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희는 물었다. 어찌하여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인가? 아가와 쌍아는 결코 마부를 따라 도망칠 사람이 아닙니다. 강희는 웃었다. 마부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다른. 그는 말을 여기까지 하고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더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 경박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위소보가 무법천지로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지만 역시 자기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군신지간에 농담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모욕적인 말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탁자 위에 놓인 상주문들을 뒤적거렸다. 위소보는 손을 내려뜨리고 옆에 서 있었다. 그런데 강희가 눈살을 찌푸리고 깊은 우려의 빛을 띠자 속으로 생각했다. 황상께서도 때때로 즐겁지 못할 때가 있구나. 황제는 물론 위풍당당하기는 하지만 정말 황제가 된다면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강희는 한동안 상주문을 훑어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황상께서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 소신에게 일을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소신은 공을 세워 속죄하겠으며 황상의 하애와 같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강희는 말했다. 이번 일은 그대를 시킬 수가 없네. 실랑이 상주를 올렸는데 대만의 태풍이 몰아쳐서 수재를 당해 평지의 물 깊이가 넉 자나 되고 백성들의 집이 파손되거나 무너지는 등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참담한 상태라 하네. 위소보는 황상이 말할 적에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고 그와는 일찍부터 절친한 친구였는데 이번 일에도 돕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소신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희는 말했다. 무슨 방법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신은 대만에서 벼슬을 하였을 때 조그만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대만의 부자에게 묵은 빚을 받았습니다. 소신은 황상께서 베풀어 내려주신 깨뜨려진 것을 다시 새롭게 다듬어서 하사하신 금밥그릇을 들고 있으니 한평생 밥을 굶지는 않을 것이라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돈을 내놓겠으니 황상께서는 대만의 수재민들을 구제하십시오. 강희는 빙그레 웃었다. 수재민이 무척 많아 그대의 그 조그마한 재산으로는 별로 도움이 못 되네. 즉시 성지를 내려서 궁안의 궁녀나 태감들에게 의식비를 줄이는 등 모든 것을 절약하도록 하여 내무부로 하여금 방법을 강구해 4, 50만 양의 은자를 모아 수재민들을 구제하도록 하겠네. 위소보는 말했다. 소신은 정말 만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소린가? 소신은 탐관오리가 되어 대만에서 100만 양의 은자를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극상에게 꾸어준 100만 양을 돌려받았답니다. 강희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뭐가 그렇게 많은가? 위소보는 가볍게 자신의 주둥이를 쥐어받고는 말했다. 소계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희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그대가 돈을 불리는 방법은 고명하기 이를 데 없군. 난 조금도 몰랐는걸.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소계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빛을 띠고 속으로 생각했다. 벼슬아치들은 손을 뻗기만 하면 돈을 벌지. 어찌 황제가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대가 내 수하 사람들 가운데 밀정을 파견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내가 감히 반란을 일으키는가 일으키지 않는가 하는 것만 조사할 뿐이다. 그대의 매부가 오른손으로 돈을 거두어들여 왼손으로 주머니에 넣는 것은 그대의 누이도 모르는 일인데 처남인 그대가 어찌 알아낼 수 있겠는가? 위소보는 입으로 소신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매부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강희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대는 군직에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정말 갸륵하군. 이렇게 하지. 그대는 150만 양의 은자를 내놓도록 하게. 내가 다시 50만 양을 절약하도록 하지. 그리하여 우리 군신 두 사람이 200만 양을 만들도록 하세. 대만의 수재민들은 약 10,000몇 천호나 되는데 한 집안에 100냥씩을 나누어 준다면 그것도 상당히 풍부한 편이 될 것이네. 위소보는 일시 충동으로 크게 마음을 써 돈을 바치겠다고 말했으나 지금은 후회하는 참이었는데 강희가 그를 위해 50만 양을 절약해주겠다고 하자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예. 황상께서는 정말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황상을 보호하셔서 매사가 순조로워 국태민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강희는 대만의 재난이 무척 심한 편이어서 반나절 동안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엄청난 돈이 생기자 몹시 흐뭇했다. 그대의 벼슬이 오르고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보살피며 다복하고 다수하기를 보호해 주십사빌겠네. 위소보는 웃었다. 만세야의 금쪽 같으신 말씀으로 축원해 주시니 정말 황공하옵니다. 소신이 벼슬길에 오르고 재물을 긁어 모으며 다복다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황상께서 내리신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소신에게 흘러들어온 돈은 본래 모두 대만 사람들의 것이니 대만의 백성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역시 완벽귀, 완벽귀태, 귀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인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완벽귀조란 수거를 제기랄. 그대가 완벽귀대로 고쳐버렸구먼. 위소보는 말했다. 예. 완벽귀조입니다. 소신은 일시 그 조나라 조자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조전손이 주오진왕 백성 가운데 조씨 성이 첫 번째로 꼽히니 그들이 그토록 출세를 한 것도 무리가 아니군요. 원래 완벽귀조라 한 것은 모두 다 조간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군요. 강인은 더욱더 우습게 생각하며 위소보는 정말 학문이 없어서 그에게는 많이 가르칠 수도 없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그리고 한마디의 수고가 있는데 위편삼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네. 이것은 그대 위씨 집안 사람들이 애써 공부를 하여 학문이 무척 뛰어난다는 뜻이네. 그래, 그대들 위씨들로 말하면 역시 대단하기 이를 데 없는 편이지. 위편삼절 가운데 위자는 주간을 잇는 가죽 조각인데 강인은 일부러 그 뜻을 왜곡하여 설명함으로써 위소보에게 농담을 한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소신의 학문은 너무나 형편없어서 위씨 조상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강인은 말했다. 이번에 대만으로 가서 수재민을 구하는 일은 그는 이치대로 따져서 위소보를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마음이 달라졌다. 이 사람이 엄청난 은자를 내놓은 것은 나와의 의리를 지키자는 것이지. 진실로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국문을 나서기만 하면 즉시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가 대만에 가면 100만 양의 은자를 뿌려 구제를 한 후에 10종 팔구. 미천이 생각나서 손실을 메우려고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드릴 것이며 어쩌면 이자까지 긁어낼지도 모른다. 강인은 말했다. 이 일은 매우 수월한 일이니 그대가 친히 갈 필요는 없네. 소계자, 1등 녹전공인 그대가 굳이 갈 필요까진 없지. 또 우리는 천한 매부 사이니까 서로 좋은 게 좋지 않겠는가? 위소보는 무릎을 꿇고 은혜에 감사하는 큰절을 한 후 말했다. 소신이 조그만 은자를 바친 것은 그저 완벽귀, 조전손이에 불과한 것으로서 황상의 공로여야 마땅합니다. 황상께서 잡수시고 입는 것을 줄이는 것은 진정으로 절약하는 것으로서 그것이야말로 쉬운 노릇이 아니지요. 강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닐세. 우리 궁에서 쓰는 모든 비용은 은자 한 양이라도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네. 백성들이 나에게 금이옥식을 공양시켜주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인군이 되어 만민 위에 군림하게 된 이상 마땅히 정성과 힘을 다해서 백성들의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대는 인군의 녹을 먹고 있으니 물론 인군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일세. 그리고 나는 백성의 녹을 먹고 있으니 반드시 백성의 일을 충성을 다해 돌보아야 할 것이네. 고서에서는 사회가 공공하게 되면 천록이 끝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백성이 공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황제가 나쁜 것이고 하늘이 노하신 것으로 나는 황제 노릇을 할 수 없게 되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대가 대신이 된 것은 나의 은혜이고 내가 황제가 된 것은 하늘의 은혜일세. 그대가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대의 머리를 자를 것일세. 내가 훌륭한 황제가 되지 못한다면 하늘이 역시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이네. 상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네. 황천우토 개궐원자라고. 여기서의 원자는 바로 황제를 가리키는데 이 말은 황제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늘이 그를 쫓아낸다는 말일세.
녹정기, 김용원저, 제12권 11장. 10일. 황제로 추대된 위소보. 예. 황상께서는 소현자라고 불리는데 원래 현자는 바로 황제라는 말이군요. 강인은 말했다. 현자와 원자는 다른 거야. 예.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경단을 둥글게 빚어놓으면 거의 다 비슷하더라 뭐. 그는 원자나 현자를 모르고 있었지만 머리를 쓰면서까지 그 차이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강인은 탁자 위에서 한 권의 책을 들고 말했다. 절강의 순무가 한 권의 책을 올렸는데 명이 대박록이라고 하는 것이네. 이것은 절강 사람인 황여주가 새로 쓴 것이라 하더군. 절강의 순무는 책 가운데 대형무도 한 말이 많이 쓰여 있으니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네. 나는 방금 이 책을 보았는데 매우 도리가 있다고 느껴져 절강의 순무에게 쓸데없는 일을 일으키지 말도록 지시를 내렸네. 그는 다시 책을 뒤적이며 말했다. 이 책에서는 인군이 천하를 받드는 것이지 천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네. 이 뜻은 매우 훌륭하네. 그는 또 말하기를 천자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고 천자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역시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말했는데 이 말 역시 매우 옳은 소리야. 사람에게 어찌 과실이 없겠는가? 천자 역시 사람인데 황제가 되었다고 해서 어찌 모든 일에 있어서 옳기만 하고 영원히 잘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강인은 한동안 이야기를 했으나 위소보가 그저 예 하고 대답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의혹의 빛을 짙게 띠고 있는 것을 보고 그만 픽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 나이 어린 망나니와 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어찌 그가 이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야기를 더 길게 한다면 그는 아마도 연신 하품을 할 것이다. 강인은 왼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대는 가보게. 그는 오른손으로 여전히 그 책을 들고 소리내어 읽어내려갔다. 천하의 이해지권은 모두 나에게서 비롯되고 나는 천하의 이득을 모조리 나 자신에게로 돌리고 천하의 해를 모조리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하더라도 아니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의 이득만을 얻지 못하도록 하라. 위소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아리송해질 뿐이었다. 황제가 독서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연신 좋다고 칭찬의 말을 했다. 어찌 이와 같은 기회에 황상을 추켜 세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그러자 강인은 책을 내려놓았다. 위소보는 슬쩍 물었다. 황상, 그런데 그 책 속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떤 점이 그리 좋다는 것입니까? 황제가 되는 사람은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사롭게 자기만을 위하도록 하지 말고 자기만의 이득을 취하지 말도록 하라 했네. 황제 한 사람만이 사사로운 욕심을 내고 이득을 취한다면 이것은 황제의 커다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코 백성들을 위하는 큰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네. 따라서 황제가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되어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일들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고 자기가 모두 옳다고 생각되어 다른 사람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네. 그 사람은 나쁜 황제를 말하고 있군요. 황상께서는 이와 같이 오생어탕하고 계신데 그가 말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허허, 황제가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 오생어탕이라고 생각하지 어느 누가 스스로 거왕과 주왕처럼 폭군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더구나 모든 폭군의 곁에는 반드시 많은 공덕을 칭송하는 모렴치한 대신이 있어 폭군을 오생어탕으로 받든다네. 위소보는 웃었다. 다행히 황상께서는 진짜 오생어탕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신이 그야말로 모렴치한 대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인은 왼발을 들어 땅을 한번 구르더니 웃었다. 그대는 정말 염치가 좋군. 빨리 꺼지도록 하게. 황상, 소신에게 황상의 은혜를 베푸시어. 이 소신의 휴가를 허락하시어 양주로 가서
저의 어머님을 뵐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대에게 그와 같은 효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 더군다나 부귀공명을 누리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되겠지. 그러니 마땅히 고향에 돌아가서 뽐내어야 옳지 않겠는가. 그대는 일찍 갔다가 일찍 돌아오되 어머니를 북경으로 모셔와 살도록 하게. 나는 사람에게 성질을 쓰게 하여 그대의 어머니에게 일품 태부인이라는 고봉을 내리도록 하겠네. 그대의 돌아가신 아버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부에 보고를 하면 함께 관직을 추서하도록 하지. 이 일은 지난번 그대가 양주로 돌아갔을 때 마땅히 처리했어야 할 일이었네. 그런데 그때는 공교롭게도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를 지체하고 말았지. 그는 위소보가 10중8구 그에 붙인 이름, 즉 함자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묻지 않았다. 강인은 물론 영명하기는 했으나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 위소보는 부친의 함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친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었다. 위소보는 황상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국문을 나섰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150만 양의 은표를 꺼내 호부로 가지고 가서 은고에 바쳤다. 그리고 병부에 가서는 무원대장군이라는 병부의 도장을 바쳤다. 그리고 그는 다시 소전에게 청하여 자기의 부친 이름을 짓도록 했다. 그리하여 조상 3대에 걸쳐서 모조리 작은 마누라들의 이름까지 갖다 붙이고 똑똑히 써서는 전문적으로 이부에서 봉증, 스금, 토사사직의 사무를 처리하는 헌봉사 낭중에게 갖다 바쳤다. 모든 일이 끝나자 그는 짐을 챙겼다. 위소보는 조정에서 인간관계가 지극히 좋았고 또한 황상의 총애를 크게 받고 있는 터라 왕공 대신들은 전속 연회를 베풀었고 갖가지 재미나는 일이 있었던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는 출발할 임시에 150만 양이나 되는 은자를 바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시 친위병을 정극상에게 보내서는 만연양의 빚을 받아내고야 북경성을 나섰다. 처음은 육로로 통주에 이르러 수레에서 내려 배로 바꾸어 탔다. 그리하여 운하를 이용하여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천진, 임청을 지나 황하를 가로 건너고 재령을 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날 회음에 이르렀을 때 관선 사양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위소보는 배 안에서 7명의 부인들과 저녁밥을 먹은 후 앉아서 한담을 나누었다. 소전은 말했다. 소보, 우리는 바로 내일 회음에 도달해요. 옛날에 한 사람이 회음 후에 봉해진 적이 있었지요. 위소보는 말했다. 벼슬은 나보다 못했군. 소전은 웃었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는 왕에 봉해졌으며 제왕에도 봉해진 적이 있답니다. 후에 황제는 그가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그의 왕 자귀를 없애고는 회음 후에 봉한 것이지요. 그 사람은 성은 한씨이고 이름은 신으로 매우 유명하지요. 위소보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 일이오. 소아가 달빛 아래에서 한신을 뒤쫓는다느니 신면매복에 초패왕이 우희와 작별하도다 하는 그런 연극에 모두 있지 않소? 소전은 말했다. 바로 그래요. 그 사람은 매우 재간이 뛰어나고 공로도 무척 크게 세워 초패왕과 같은 영웅도 그의 손에 졌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황제와 황후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었다. 애석하군, 애석해. 황제는 어째서 그를 죽였소? 그가 반란을 일으키려 했소? 소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그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다만 황제는 그의 재간이 뛰어나서 혹시나 반란을 일으킬까봐 꺼려했던 것이지요. 다행히 나의 재간은 보잘것없어서 황상께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나보다 뛰어난 편이라 결코 나를 꺼려하지는 않을 것이요. 다만 나는 한 가지 일에서만 황상보다 뛰어나고 그 이외의 모든 점에 있어서는 절대로 황상에게 미칠 수가 없소. 아가는 물었다. 그대의 어느 점이 황상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7명의 꽃과 같고 옷과 같은 부인들이 있어. 천하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여자들을 찾아내지는 못할 것이외다. 황상께서는 홍복제천하시고 이 위소보는 연복제천한 것이요. 우리 군신 2사람은 각기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것이외다. 그가 뻔뻔스럽게 허풍을 떨자 그의 7부인들은 까르르 웃었다. 방인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황제는 홍복제천이시고 그대는 제천대성이에요. 위소보는 말했다. 맞았소. 나는 수렴동의 손오공이요. 그리하여 한때의 잔나비 마누라와 자식들, 손자들을 거느리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요. 이와 같이 농담을 즐기고 있는데 하인이 침실 밖에서 말했다. 공장 나으리께 아랩니다. 손님께서 뵙기를 청하십니다. 시녀가 4장의 배첩을 들고 들어왔다. 소전은 받아보더니 나직이 말했다. 손님은 고현무, 사계좌, 황여주, 여유량 4분이에요. 위소보는 말했다. 아, 고 선생 일행이시군. 그렇다면 반드시 만나봐야지. 그는 하인에게 분부하여 손님들을 가장 큰 선실로 모시게 한 후 차를 대접하도록 했다. 그리고 곧 즉시 옷을 갈아입고 나아가 만나보았다. 고현무, 사계좌, 황여주 이 3사람은 과거 양주에서 오지영에게 잡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었는데 위소보가 구해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여유량은 처음 만나는 인물이었다. 그의 등 뒤에는 2명의 20여 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바로 여유량의 아들 여보중과 여의중이었다. 서로 절을 한 후에 손님과 주인이 나누어 자리에 앉자 여보중과 여의중은 부친의 뒤에 가서 섰다. 고현무는 나직이 말했다. 위 향주, 이 몇 사람이 이번에 달려와 방문하게 된 것은 한 가지 큰일을 상의드리고자 하는 것이외다. 사양집에는 이목이 많으니 말하기가 불편하구려. 그대가 이 배를 수마장 밖으로 저어가게 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정박시킨 후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소? 고현무는 과거 하간부의 살귀대의에서 강호 영웅의 총군사로 추대된 바 있으며 강호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위소보는 그에 대해서 항상 탐복하고 있었던 터라 즉시 응낙을 하고는 소전 등에게 이를 전했다. 소전은 말했다. 사람은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들이 타고 있는 배도 함께 따라가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적응을 하도록 해야 해요. 본래 위소보가 타고 있는 관선은 한두 척이 아니었다. 위소보는 고현무 등과 사람이 없는 곳에 가려고 생각하자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면서 불안했는데 7명의 부인들이 뒤를 따라와 보호한다면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좋다고 했다. 그는 사공들에게 2척의 배를 남쪽으로 저어가도록 말했다. 그 구실은 운하의 풍경이 좋은 곳을 골라서 술을 마시며 달 구경을 하려는데 위 공장 나으리가 크게 흥이 나면 몇 수의 시를 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배들은 여전히 사양집에 정박한 채 이들을 기다리도록 했다. 위소보는 커다란 배로 돌아와 손님들을 상대했다. 2배는 남쪽으로 18마장 정도 나아갔는데 양쪽의 언덕 위는 평탄한 들이었고 또 넓었으며 둥근 달이 하늘에 솟아올랐으며 사방의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위소보는 즉시 닻을 내려 정박하도록 하고는 커다란 배의 사공들과 시종들은 모두 다 뒤에 배로 가서 위 공장 나으리와 부인들의 시흥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하여 배 안에 다른 사람이 없게 되자 고현무는 그제서야 다시 과거에 보여준 큰 은덕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했다. 위소보는 겸손의 말을 하고 이어서 오륙기와 진근남이 차례로 해를 입게 된 경위를 말하였고 이를 들은 여러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탄식해 마지 않았다. 고현무는 말했다. 강호에서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데 모두들 위 향주께서 부귀공명을 탐하시어 사부를 죽였다고 하고 있소이다. 황형과 사형 그리고 이 형제 몇 사람들은 결코 그와 같은 유언비어가 사실일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3사람은 위 향주와 아무런 면식도 없었는데
위향주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오지영 그 녀석을 죽여 우리들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늘을 뚫을 것 같던 두터운 의리를 가진 분이 어떻게 자신의 사부를 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계전은 말했다. 우리는 강호의 친구들로부터 이 일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힘써 위향주를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랑캐 황제의 성지에서조차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 거짓일 수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위향주께서는 몸은 조조의 군영에 있다고 해도 마음은 한나라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바깥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없는 고충이 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자고로 영웅호걸들은 모두 하나같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도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주공과 같이 크게 어질고 뛰어난 분에게도 관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 비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위향주께서는 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위소보는 주공이나 관체 같은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저 대답만 할 뿐이었다. 여유량은 말했다. 위향주는 고심하면서 외롭게 뜻을 떨쳐 커다란 일을 꾀하고 있으니 천하를 보고 이해해달라고 변명을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최후로 경천동지할 커다란 사업을 해낸다면 모두들 지난 일들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내가 무슨 경천동지할 커다란 사업을 해낼 수 있단 말인가. 아이고 야단났다. 이들은 또 나에게 황제를 찔러 죽이라고 권할 참인 모양이다.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하여 사양을 할까? 나는 먼저 말문을 막아야겠다. 그는 입을 열었다. 형제에게는 전혀 재간이 없으며 학문은 더욱더 없으므로 하는 일마저도 양쪽의 호감을 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하여 이 형제는 그만 좌절감에 빠져 이번에는 고로한양하여서 이후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작정이랍니다. 고로한양이라는 것은 늙어서 관직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겠다는 수거였다. 여의중은 위소보의 나이가 자기보다도 어린 편인데도 고로한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듣고는 참을 수 없어 후웃 웃었다. 고연무 등도 역시 우스꽝스러워 빙그레 웃었다. 황여주는 웃으며 말했다. 위향주께서는 젊은 영웅이시니 전도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오해를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것은 따져야 마땅한 일이오. 황 선생, 그대는 한 권의 훌륭한 책을 지었더구려. 그 책 이름이 명 뭐라고 했지요? 황여주는 크게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사람은 글을 단 한자도 모르는데 어째서 내가 그와 같은 책을 지은 것을 알고 있을까? 그는 말했다. 명이 대박록이라고 합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소. 그대는 그 책에서 많은 말로 황제를 마구 욕했다지요? 황여주 등은 깜짝 놀라 하나같이 생각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니 또 한 번 커다란 문자옥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고연무는 말했다. 그것은 황제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형이 그 책을 지은 것은 독특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서 인군이 되려는 사람의 도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지요. 황상께서는 이 며칠 동안 매일같이 황 선생의 그 책을 읽고 있으며 끊임없이 훌륭한 내용이라고 그대를 칭찬하고 있으니 어쩌면 그대를 모셔가서 재상으로 삼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황여주는 말했다. 위향주께서는 농담을 하시는군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소보는 이윽고 강희가 어떻게 명의 대박록을 크게 칭찬했는지를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안심을 했다. 황여주는 말했다. 오랑캐의 황제도 시비를 분간할 줄 아는구려. 위소보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그렇토이다. 소황제는 그 자신이 오생어탕은 아닐지 모르지만 명나라 때의 여러 황제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며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했소이다. 그가 황제가 된 이후 천하의 백성들은
명나라 때보다 훨씬 좋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했지요. 형제는 학문도 없고 견식이 짧아 그의 그러한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릅니다. 고현무와 사계좌, 황여주, 여유량 등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명나라 때의 황제들로 말하면 명나라를 일으킨 태조에서부터 마지막 황제인 의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잔인하고 포악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방탕하고 멍청했으며 그 누구도 지금의 강희와 견줄 수가 없었다. 이들 네 사람들은 당대의 큰 선비들인지라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양심에 없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 자기들도 모르게 모두들 고개를 끄덕여 이 말에 수긍하고 있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도 훌륭한 사람이고 천지회의 형제들도 훌륭하지요. 황제께서는 나에게 천지회를 없애라고 명했으나 나는 결코 그 일만은 할 수가 없었소이다. 천지회의 형제들은 나에게 황제를 찔러 죽이라고 했으나 그 또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소. 그 결과 양쪽에서 모두 다 나를 탓하니 이 형제는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본 끝에 고로 한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고현무는 말했다. 위 향주, 우리가 이번에 찾아온 것은 그대에게 황제를 찔러 죽이라고 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그것 참 잘 되었소이다. 황제를 찔러 죽이는 일만 아니라면 이 형제는 의리상 사양할 수 없지요. 네 분 노선생과 두 분 소선생은 어떤 분부가 있으십니까? 고현무는 선실의 창문을 열고는 바깥을 살폈다. 사방이 쥐죽은 듯이 고요한 것을 확인한 후에 그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우리들은 위 향주 자신이 황제가 되라고 권하려고 왔소이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위소보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떨어져서 박살이 났다. 그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그것은 농담이 아니시오? 사계자는 말했다.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몇 사람들은 몇 달 동안 계획을 세우고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모두들 대명나라의 운이 닿아여 천하 백성들의 마음이 명나라에서 떠나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로 명나라의 역대 황제들은 너무도 백성들을 고달프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통한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랑캐가 우리 한인의 강산을 차지하고 천하의 한인들에게 상투를 잘라 머리를 닦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랑캐의 의관으로 고쳐 입도록 했으니 이런 분통 터질 노릇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위 향주는 손에 병권을 쥐고 있고 또한 오랑캐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는 만큼 높이 의기를 쳐들어 스스로 황제가 된다면 천하 백성들은 반드시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위소보는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연신 손을 내저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복이 없소이다. 나는 황제가 될 수 없소이다. 고현무는 말했다. 위 향주께서는 남을 위해서 의리를 내세우는 분이시고 또한 복록도 무궁하신 분입니다. 이 천하를 두루 돌아보아도 한인들 가운데 그대와 같은 복을 타고난 사람을 다시 찾기는 힘들 것이외다. 여유량은 말했다. 우리 한인들은 만주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많습니다. 100명이 한 사람을 죽인다면 어찌 이길 수가 없겠소? 그날 오삼계가 거사를 일으켰을 때 그가 바로 대명나라의 강산을 멸망하게 한 대매공로이므로 천하의 한인들은 그에 대해 이를 갈고 통한스럽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요. 하늘과 사람이 모두 위 향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찰병까지도 평정하여 중국의 높은 기공을 세웠으며 그대의 명성은 그야말로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습니다. 위 향주께서 고개만 끄덕이신다면 우리들이 나서서 모든 강호의 호걸들에게 연락하여 대사를 공히 도모하겠소이다. 위소보는 가슴이 두근두근한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는 꿈에도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황제가 되라고 권고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터라.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나이 어린 건달 출신이고 자랑할 수 있는 재간이라고는 기껏해야 욕이나 하고 노름을 하는 일입니다. 대장군이 되고 대관이 되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승복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어찌 이러한 내가 황제가 될 수 있겠소. 이 진명천자는 하늘같이 커다란 복을 받고 태어나야만 됩니다. 저의 팔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에 점쟁이가 헤아려 본 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황제가 된다면 사흘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의중은 그가 다시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자 후훗 하고 웃음소리를 냈다. 사계자는 말했다. 위 향주의 팔자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한 고명한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도록 하지요. 그는 위소보가 별로 지식이 없어 대의를 들어 깨우쳐 주려고 하면 그저 소의를 따져 대의를 논하려 하지 않으며 대세를 들어 이야기하면 그는 그저 소세를 깨달을 수 있을 뿐이고 대세를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한 점쟁이를 사서 그가 진명천자로서 옥좌에 앉을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면 오히려 믿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위소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의 사주팔자는 우리 어머니만이 알고 계신데 양주에 도달하였을 때 제가 가서 이를 여쭈어 보도록 하죠. 사람들은 그가 솔직하지 못하게 사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유량은 말했다. 무릇 영웅호걸이라고 한다면 조그만 행동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한고조로 말하면 활달하고도 커다란 아량을 지닌 분이신데 위 향조보다도 더 아무렇게나 지내던 사람이지요.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대는 작은 건달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다. 그야말로 한고조는 큰 건달 출신으로서 사람을 욕하고 노름판을 벌이는 데 있어서 그대보다 터무니없는 짓을 더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끝내는 한나라를 세운 개국 지주가 되지 않았던가. 위소보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모두들 절친한 친구들이니 내 그대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그는 손으로 자기의 머리를 만지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녀석을 여전히 남겨서 제기랄. 수십 년간 더 밥을 먹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녀석의 얼굴에는 한 쌍의 눈이 박혀서 연극을 보거나 미녀를 보는데 사용되고 한 쌍의 귀는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듣는데 사용하고 노래를 듣는데도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황제가 되고자 한다면 나는 이 녀석의 목을 10중 8구 부지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하여 잘려진다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될 것이 아니겠소이까? 더군다나 황제가 되는 것 역시 즐겁지가 못하답니다. 강인은 대만에서 일전에 커다란 비바람이 불자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남에서 그 누가 반란을 일으키자 신경을 써야 했으며 머리를 짜내야 했습니다. 황제란 일은 고달프고도 재미없는 일이라 나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고연무 등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속으로 그 말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소보가 가슴속에 커다란 뜻을 품고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여 나설 생각이 없는데야 어찌 그를 설득하여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이는 실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잠시 후 고연무가 입을 열었다. 이 큰일은 결정하기에 수월한 노릇이 아니니. 막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10여 필의 말이 서쪽의 운하 언덕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달려오는 기척이 들렸다. 밤은 깊어 사방은 조용한데 그 소리는 더욱 또렷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황여주는 말했다. 깊은 밤에 무슨 이유로 대대의 인마가 나타난 것일까? 여유량은 말했다. 혹시 술라를 도는 관병들이 아닐까? 사계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리가 없소. 관병이 밤에 술라를 돌 때는 항상 느릿느릿하게 움직이지 이토록 빨리 말을 달릴 리가 있소? 혹시 강호의 호걸들이 아닐까? 그 말을 하는 사이에 동쪽 언덕에서도 수십 필의 말들이 달려왔다. 운하의 폭은 그리 넓지 못하여 양쪽의 언덕에서 말을 달리면 운하의 가운데에 있는 배에서는 이를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다. 뒤에 한 척의 배에서는 사공이 명을 받아 닻을 올리고 배를 이쪽 배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였다. 소전과 쌍아가 뱃머리로 뛰어 올라왔다. 소전은 말했다. 상공, 아무래도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좋은 뜻을 품고 있지 않은 듯하니 모두들 함께 있도록 하시지요.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고 선생 등은 모두 노선생이라 결코 호색을 탐하는 사람 같지는 않구려. 모두들 들어오시오. 이분들에게 얼굴을 보여도 상관이 없소. 고연무 등은 속으로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는군. 하나같이 위소보에 안 사람들과 만나기가 거북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배 뒤로 걸어나갔다. 공주와 아가 등 7부인들은 아들과 딸들을 안고서 앞쪽의 선실로 들어왔다. 이때 동쪽과 서쪽 양쪽 운하의 두 언덕 위에서 삘리릭 하는 대나무 피리 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서로 호응하면서 들려왔다.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천지회의 피리 소리요. 양쪽 언덕 위 수십 필의 말들은 관선 곁으로 다가왔고 서쪽 언덕 위에서 그 누군가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위소보 썩 나오너라. 위소보는 나직이 욕을 했다. 제기랄. 저토록 아래 위가 없다니 위 향주라고 부르지 않고. 그가 뱃머리로 나가려고 했는데 소전이 그를 덥석 잡고 말했다. 잠깐 제가 똑똑히 물어본 후에 응답하도록 하세요. 그녀는 선실 입구로 걸어가서 소리쳐 물었다. 어느 영웅호걸들이 위 상공을 찾으시오? 그녀는 양쪽의 언덕 위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푸른 배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쪽 언덕 위에서 앞장을 섰던 사람이 말했다. 우리는 천지회의 사람들이요. 소전은 나직이 말했다. 천지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의 암호는 어떻게 되지요? 위소보는 선실 입구로 다가가서 낭낭히 외쳤다. 5인분계 일수시 신상홍령 무인지. 말 위에 사람이 말했다. 그것은 천지회의 옛날 시회다. 옛날 위소보가 천지회를 배반하고 적에게 항복한 이후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그의 사부님을 해쳤다는 소문이 퍼진 후에 천지회는 암호를 모조리 고쳤었다. 위소보는 놀라 말했다. 그대는 누구요? 누군데 그와 같은 말을 하시오? 그 사람은 말했다. 그대가 바로 위소보요? 위소보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내가 바로 위소보요. 그 사람은 말했다. 그대에게 말해도 상관이 없겠지. 나는 천지회의 굉화당 좌하의 서아무개라는 사람이요. 위소보는 말했다. 서영이었군. 이 가운데에는 많은 오해가 있어. 귀당의 이향주는 이 부근에 계시오? 그러자 서씨성을 가진 사람이 매서운 어조로 말했다. 그대는 하늘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향주께서 그만 울화가 치밀어서 돌아가시고 말았소. 서쪽 언덕 위에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했다. 위소보는 천지회를 배반하고 적에게 항복을 했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자기의 사부님까지 해친 사람이요. 그런데 서형은 그러한 사람에게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소? 우리들은 그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 진근남 총타주와 이향주의 원수를 갚도록 합시다. 동쪽 언덕 위에 있던 사람들도 그 말을 듣자 역시 큰 소리로 그와 같은 고함을 내질렀다. 벼랑간 휙하니 그 누가 언덕 위에서 한 발의 비왕석을 던졌다. 위소보는 재빨리 선실 안으로 몸을 숨기며 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했다. 굉화당 이향주가 죽었구나. 이 형제들은 시비곡직을 가리지 않고 손부터 쓰려고 하니 이를 어쩌면 좋지. 이때 선실의 지붕 위에서 퍽퍽 하는 소리가 크게 일었다. 양쪽에서 끊임없이 암기가 날아드는 모양이었다. 관선은 운하의 한복판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 언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편이라 암기들은 거의 물속에 떨어졌고 설사배 위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무척 약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제갈량이 배에 집단을 가득 싣고서 불화살을 받는 격이로구나. 나는 노숙으로 그저 놀라 몸을 떠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구나. 어느 제갈량이 빨리 방책을 강구하구려. 고연무 등은 사공들과 함께 배 뒤에 있었는데 암기가 다투어 쏘아져 오는지라 모두 선실 안으로 피했다.
벼랑간 불빛이 번뜩이는 가운데 몇 대의 불화살이 선실로 쏘아져 들어왔고 선실 지붕이 대뜸 타오르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아이쿠, 야단났구나. 저들은 불을 질러 나 위소보를 태워 죽이려 하는구나. 소전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고현무 선생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니 그대들은 더 이상 무례한 짓을 하지 마시오. 그녀는 고현무가 강호에서 명성이 무척 높은지라. 천지회의 무리들도 그에게는 감히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양쪽 언덕 위에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시끌시끌해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여러 마누라, 우리 함께 고현무 선생이 여기 계시오 하고 부르짖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7명의 부인들은 위소보의 말을 따라 일제히 부르짖었다. 고현무 선생이 여기에 계시오. 세 번째 소리쳐서야 언덕 위의 사람들 소리가 점차 조용해지는 듯 하더니 암기를 쏘는 것도 멈춰졌다. 그 서가가 소리쳐 물었다. 고현무 선생께서 그 배 안에 계십니까? 고현무는 뱃머리로 나아가서 두 손을 맞잡았다. 형제, 고현무는 여기에 있어. 그 서가는 어이쿠 하더니 재빨리 명령을 내렸다. 자맥질을 할 수 있는 형제들은 빨리 운하로 뛰어들어 배를 언덕 쪽으로 끌어당기도록 하시오. 곧 텀벙텀벙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더니 10여 명의 사람들이 운하로 뛰어들어 배를 밀고 또 끌어당기면서 서쪽 언덕으로 옮겨가도록 했다. 배 위의 불길은 이미 심하게 치솟고 있었다. 쌍아는 위소보를 데리고 먼저 언덕 위로 올라갔고 그 나머지 사람들 역시 그 뒤를 다투어 언덕 위로 올라갔다. 천지회의 무리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사방에서 이들을 에워쌌다. 그 서가는 고현무에게 폭언의 예를 하고 허리를 굽히더니 말했다. 불초는 천지회 굉화당의 서화룡이라고 합니다. 고 선생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고현무 역시 이에 두 손을 모으고 답례했다. 천지회의 무리들 중에서 한 노인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과거 하간부에서 살기대회를 열었을 때 천하의 영웅들은 고 선생을 총군사로 삼게 되었지요. 그때 불초는 고 선생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경망한 행동을 아무쪼록 용서해 주십시오. 위소보는 웃었다. 그대들은 원래부터 일을 처리할 때 경솔한 바가 있지 않소? 그 늙은이는 날카롭게 외쳤다. 나는 고 선생에게 말하는 것이다. 누가 그대와 같은 매국노를 상대로 얘기했는 줄 아느냐? 그는 손을 뻗쳐 위소보의 가슴팍을 잡으려 했다. 소전은 그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왼손을 들어 금나수법을 써서 그의 손목을 비틀어 잡고 상대방의 힘을 빌려 확 떠밀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내동댕이 쳐지게 되었다. 천지회의 무리가 달려들어서 그를 부축했다. 고현무는 외쳤다. 모두들 말로 하는 것이 좋겠소. 손을 쓰지 마시오. 손을 쓰지 마시오. 이때 관선의 선실 안으로 이미 불길이 번졌고 그 화광의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소전은 자기와 쌍아의 무공이 고강하기 때문에 남편을 호위하여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천지회의 무리들이 상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저 위소보 한 사람이니 그 한 사람만 도망친다면 이 강호의 사람들은 부녀나 어린애들을 괴롭히지는 않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그 즉시 그녀는 쌍아와 함께 위소보의 좌우에 서서 세필의 말을 눈여겨보아두었다. 일단 쌍방에서 오고 가는 말들이 곱지 못하고 싸움을 하게 된다면 즉시 손을 써서 말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다. 고현무는 서화룡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형, 귀 좀 빌립시다. 두 사람은 수장 밖으로 나아갔다. 서화룡은 고현무의 말을 몇 마디 듣더니 큰 소리로 6, 7명을 불러갔다. 그 모양을 보건대 그들이 이 사람들의 수령인 것 같았다. 그 안에는 소전에게 내동댕이 쳐진 늙은이도 들어있었다. 나머지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위소보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배 위에는 값진 물건이 적지 않게 있는데
그대들이 삽시간에 불태워버렸으니 굉화당에서 이를 배상하려면 크게 손해를 볼 것이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칼을 들고 위협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욕을 했다. 위소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고현무가 서화룡 등에게 진상을 설명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과연 서화룡 등 굉화당의 수령들은 고현무의 설명을 들은 이후 그동안에 퍽이나 곡절과 까닭이 많았다는 것을 겨우 알게 되었다. 위소보가 조정에서 대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총타주 진근남이 그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속의 분노와 증오심이 모두 사그라졌다. 사람들은 일제히 그에게 다가왔다. 서화룡은 폭언의 예를 하며 말했다. 위 향주, 조금 전의 일들은 모두 우리들의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고 선생께서 만약 깨우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크나큰 죄를 지을 뻔했소이다. 위소보는 웃었다. 정말 나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리 수월한 노릇이 아니지요. 그러더니 그는 몸을 비스듬히 날려 신행백변이라는 무공을 펼쳤다. 왼쪽으로 달려들다가 오른쪽으로 슬쩍 가로질렀고 두세 번 몸을 날리자 이미 굉화당 무사들의 포위 밖으로 달려나갔으며 벌떡 몸을 날려서는 한 필의 말 위에 올라탔다. 서화룡 등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 누구도 그의 경신법이 이토록 신묘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람의 무공이 이토록 고강한 것을 보면 어린 나이에 천지회 청목당의 향주가 된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명사에게 고제자가 나는 법이라 총타주의 직계제자는 역시 대단한 데가 있다고 생각했다. 굉화당의 그 늙은이는 무공이 무척 강했으므로 형제들이 평소 탐복해왔는데도 소전이 한번 비틀어 밀자 방어할 여지도 없었고 하마터면 곤두박질을 칠 뻔하지 않았던가. 나머지 6명의 부인들도 하나같이 고수들인 것 같아 자기 쪽에 사람 수가 비록 많았지만 정말 손을 쓴다면 그야말로 창피를 톡톡히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만 신뢰하겠소이다. 그는 말고삐를 잡아당기더니 달려갔다. 그러나 그는 서쪽으로 10여 장을 달려가더니 벼락같이 말에서 뛰어내려서 북쪽으로 달려가다가 왼쪽을 뚫고 오른쪽으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또다시 포위망 안으로 들어와 싱글벙글 웃으며 원위치로 돌아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누구도 그가 어떻게 되돌아왔는지 볼 수 없었다. 천지회의 무리들은 서로 쳐다보며 아연해했다. 서화룡은 폭언을 했다. 위 향주의 무공이 무척 뛰어나구려. 탐복했소이다. 탐복했소이다. 위소보 역시 폭언을 하며 웃었다. 못난 꼴을 보였소이다. 서화룡은 말했다. 고 선생은 조금 전에 위 향주께서 몸은 비록 조조의 군영에 있으나 마음은 한나라에 있으며 한 가지 경천동지할 큰일을 하여서 천하를 한인들에게 돌려주려고 한다고 했소이다. 위 향주가 정말로 거사를 벌였을 때 우리 굉화당의 형제들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위 향주께서 어떠한 일을 시킨다면 끓는 물속이나 타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서화룡은 위소보가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자 갑자기 오른손에 식지를 뻗쳐내더니 확 하고 자신의 왼쪽 눈을 찔렀다. 대뜸 선혈이 흘러내렸고 사람들은 경악에 찬 소리를 질렀다. 위소보와 고현무는 모두 놀라 부르짖었다. 서형, 이게 무슨 짓이오? 서화룡은 가슴을 치며 말했다. 형제가 위 향주의 위엄을 거슬러서 본회의 우더른을 존경해야 한다는 계율을 어겼으니 두 알의 눈동자를 찔러서 멀게 하여 저의 버릇 없음을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다른 한 알의 눈동자를 남겨두어 위 향주가 도대체 어떤 경천동지할 큰일을 이루고자 하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그 노인은 싸늘히 말했다. 만약에 위 향주가 아무 일도 벌이지 않고 시종 부기 공명만 욕심내어 오랑캐의 큰 벼슬아치 노릇만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오?
서화룡은 말했다. 그렇다면 위 향주 역시 자신의 누나를 뽑아서 나에게 배상해야 할 것이외다. 그는 고현무와 위소보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우리들은 위 향주에게서 좋은 소식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흔들자 사람들은 흩어져 물러났으며 모두 말 위에 올랐다. 그 노인은 고개를 돌리고 부르짖었다. 위 향주,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물어보시오. 그대의 아비가 한인인지 만주인인지 말이오. 사람이란 자기의 조상을 잊어서는 안 돼요. 대나무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동쪽 언덕 위의 군호들 역시 말을 달려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삽시간에 양쪽 언덕 위의 인마는 깨끗이 물러갔고 운하에는 그 한 척의 관선만이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고현무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 형제들은 위 향주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구려. 그들은 초망의 영웅호걸들이라 말을 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거칠긴 하지만 충성스런 마음에는 절로 존경심이 우러나는구려. 위 향주,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그들에게도 이야기했어. 그저 그대가 대한의 자손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라오. 우리들은 이만 작별하도록 합시다. 이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는 두 손을 잡고 흔들어 보이더니 황여주, 사계좌, 여유량 등과 함께 작별을 하고 떠나갔다. 위소보는 망연히 언덕 위에 서 있었는데 가을바람이 불어옴에 따라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아왔다. 관선의 불길은 점점 사그라들었고 간혹 가다가 무엇인가 탁탁 터지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길이 다시 치솟았다가는 점차 잦아들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일을 어떻게 하지? 일을 어떻게 하지? 소전은 말했다. 아직도 한 척의 배가 남아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먼저 사양집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 늙은이는 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나의 아비가 한인인지 만주인인지 물어보라고 했소. 허허허, 이 말은 정말 틀리지 않는 말이오. 소전은 권고했다. 소보, 그와 같이 거친 사람이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을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요. 어서 배에 오르도록 해요. 위소보는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으며 마음속은 어지럽기만 했다. 고개를 숙이고 보니 땅바닥에 몇 방울의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서화룡이 스스로 자신의 왼쪽 눈을 찔러서 흘린 피였다. 그는 갑자기 부르짖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일곱 부인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랐다. 윗상쌍은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 잠이 들어 있었는데 위소보의 크게 부르짖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나서 자지러지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말했다. 황제는 나에게 천지회를 없애라고 압박을 가하고 천지회는 나에게 황제를 공격하라고 핍박한다. 나는 두 척의 배에 양발로 딛고 서서 양쪽 모두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나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의 누나를 뽑아내려고 하고 있다. 한 사람에게 몇 개의 머리통이 있으며 몇 개의 눈알이 있단 말인가? 이쪽에서는 나를 칼로 치고 저쪽에서는 두 눈을 후벼파려고 한다면 내 자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소전은 그의 정신 상태와 표정이 이상해진 것을 보고는 부드러운 어조로 권했다. 소보, 조정에서 벼슬을 하는 것은 온종일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태워야 하며 재미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천지회의 향주 역시 좋을 것이 없어요.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잘된 일이에요.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그대들 역시 나에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오? 소전, 방이, 아가, 징유, 목건병, 쌍아 6사람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건영공주만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겨우 공작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벼슬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어쨌든 왕에 봉해져야 하고 수보대학사가 되고 장상이 된 이후에야 늙었다고 은퇴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대가 지금 벼슬에서 물러나려고 한다면 황제 오라버니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위소보는 버럭 노성을 질렀다. 내가 벼슬을 하지 않는다면 황제의 간섭 또한 받지 않게 되는 것이오. 그는 나의 처남에 불과하오. 제기랄. 다시 잔소리를 한다면 나는 그의 매부가 되기를 마다하겠소. 매부가 되기를 마다하는 것은 바로 공주를 마다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공주는 그만 놀라서 감히 더 말할 수가 없었다. 위소보는 7 부인들이 다시 이의를 달지 않자 신이 나서 말했다. 굉화당에서 온 사람들은 내가 타고 온 배를 불태웠는데 정말 잘 태웠소. 멋지게 태웠소. 그야말로 신나게 태웠다고 할 수 있소. 우리가 살그머니 숨어버린다면 지방의 벼슬아치들은 틀림없이 우리가 비적들에게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고 조정에 보고를 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나의 처남은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게 아니겠소? 소전 등은 일제히 손뼉을 쳤으나 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즉시 8사람들은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다. 위소보, 공주, 쌍아 3사람은 옷차림을 바꾸고 회음의 객점으로 가서 기다리도록 하는 한편 소전은 방이 아가 목건병, 증유 등 4명을 데리고 사양집에 정박시켜 놓은 배로 되돌아가서 금은과 보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물건들을 손에 챙긴 후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위 공장 나으리의 관선이 어두운 밤중에 한때의 도적들의 습격을 받아 배는 망가지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쪽 배에 타고 있던 몇 명의 사공들은 위소보가 죽지 않은 것을 보았으니 그야말로 커다란 우환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소전은 그대로 그들을 죽여 입을 봉한 후 시체를 운하가에 버려두면 더욱더 그럴싸하게 보이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목건병은 차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소전은 말했다. 좋아, 건병 누이는 양심이 있어서 하느님께서는 그대를 보호하여 통통한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실 거야. 소보, 내가 검을 들고서 그대를 죽이려고 할 테니 그대는 숲속으로 도망을 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그대가 나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가장하도록 하죠. 위소보는 웃었다. 그대는 악독한 마누라로 가장해서 자신의 친남편을 모살하려는 것이오?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사람 살려. 사람을 죽인다. 그는 냅다 뺑소니를 치기 시작했으며 몇 바퀴 원을 돈 이후에 숲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소전은 검을 들고 그를 쫓아 숲속으로 달려갔다. 이때 위소보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목숨만 살려주오. 목숨만 살려주오. 사람 살려. 살려라는 2자로 된 한마디를 내지른 이후 갑자기 그의 소리가 뚝 멈춰지고 말았다. 목건병은 가짜인 줄 알면서도 위소보의 부르짖는 소리가 처절하게 들려오자 그만 가슴이 쿵쿵 어지럽게 뛰놀기 시작해서 나직이 물었다. 쌍아 누이, 저 비명소리는 가짜겠지? 쌍아는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물론 가짜예요. 그러나 그녀도 역시 두려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때 소전이 숲속에서 검을 들고 나오면서 외쳤다. 사공들을 모조리 죽이자. 사공들은 줄곧 운하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천지회의 무리들이 불을 질러 배를 태우고 소전이 흉악하게 위 공장 나으리를 죽이는 것을 보고는 벌써부터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러다가 소전이 검을 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자 즉시 사방팔방으로 죽어라 하고 도망질을 쳤으며 삽시간에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쌍아는 위소보가 걱정이 되어서 재빨리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살펴보니 위소보가 땅바닥에 쓰러져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쌍아는 그만 혼비백산할 정도로 놀라서는 소전이 잘못하여 그를 진짜로 죽인 것이 아닌가 하고 달려들면서 부르짖었다. 상공, 상공. 그러나 위소보의 몸은 뻣뻣했다. 그녀는 더욱더 당황해서 재빨리 손을 뻗쳐서 그를 부축했다. 위소보는 재빨리 2 팔을 쫙 벌리더니
그녀를 꼭 껴안고서 부르짖었다. 대성공이니 우리 입이나 한번 맞추자. 위소보와 그의 여자들은 재물을 챙긴 후에 옷차림을 바꾸고 양주로 내려가 모친을 빼냈다. 그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운남으로 갔으며 그 이후부터는 성과 이름을 감추고 대리성에서 자유스럽고도 멋진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위소보는 한가하고 무료할 때마다 아극살성의 녹정산 아래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으며 아직 파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이 천하의 으뜸 가는 부자라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또 흡족하게 여겼다. 다만 그는 강희와의 교분을 생각해서 차마 그의 용맥을 자를 수 없어서 녹정산으로 가서 보물을 캐려고 하지 않았다. 강희는 위소보의 성격과 재간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가볍게 도적들에게 해침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의 시체도 못 찾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는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어 알게 모르게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가 없었다. 후세 역사가들도 강희가 6번이나 강남으로 내려간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주지는 황하의 하공을 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어째서 그는 이전에는 한 번도 강남으로 간 적이 없었는데 위소보가 실종되자마자 그 해에 바로 강남으로 내려갔을까? 하공을 순시한다면서 항주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어째서 매번 양주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일까? 어째서 매번 많은 어전 시위들을 양주 주위의 각처에 있는 기녀원, 도박장, 찻집, 술집 등으로 보내어서 위소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고 탐문했을까? 그리하여 어떠한 성과도 올리지 못하자 그토록 우울하고 즐겁지 못한 표정을 지었을까? 후세의 사가들이 고증한 바에 의하면 홍루몽의 작가 조설근의 조부 조이는 원래 어전 시위였으며 한때는 위소보의 수하노릇을 하기도 하였는데 후에 강희에 의해 소주로 파견되어 비단 짜는 일을 책임지게 되었고 또 강령에서 비단 짜는 일을 책임지기도 했는데 강희 황제는 그에게 오랫동안 강남의 번화한 곳에 머물도록 하면서 그 부근에서 위소보를 찾아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위소보가 부인과 아들, 딸들을 데리고 양주에 내려간 날, 위춘방은 7명의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꽃과 같이 예쁜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소보라는 이 좀도둑이 계집들을 알아보는 눈은 있단 말이야. 이 녀석이 기녀원을 열면 반드시 큰 재물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위소보는 어머니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다짜고짜 물었다.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지요? 위춘방은 눈을 부릅떴다. 내가 어떻게 아니? 위소보는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가 뱃속에 나를 잉태하기 전에 어떤 손님들을 받았나요? 그때 너의 어머니는 매우 예뻤단다. 그래서 매일 여러 손님들이 찾아들곤 했는데 내가 어찌 그들 모두를 기억할 수 있겠느냐? 그 손님들은 모두 한인들이었나요? 위춘방은 말했다. 물론 한나라 사람도 있었고 만주의 벼슬아치도 있었으며 또 몽고의 무관도 있었다. 외국의 귀신 같은 작자는 없었나요? 위춘방은 화를 내며 말했다. 너는 너의 애미가 썩어 문드러진 갈보인 줄 아느냐? 외국 귀신들마저도 받게 빌어먹을 나찰귀, 홍목이들이 여춘원으로 들어올 때마다 이 애미는 빗자루로 그들을 쓸어냈단다. 위소보는 그제서야 안심을 했다. 그것 참 잘하셨습니다. 위춘방은 고개를 쳐들고 옛일을 회상해보다가 말했다. 회족 사람이 있어서 종종 나를 찾아왔는데 그의 얼굴 모습이 매우 준수했단다. 나는 종종 너를 볼 때마다 너의 잘생긴 코가 그를 닮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지. 위소보는 말했다. 그러면 한인, 만주인, 몽고인, 거기에다가 회족 사람까지 있었군요. 그럼 서장 사람은 없었나요? 위춘방은 크게 의기양양해져서 말했다. 어째서 없었겠느냐? 그 서장의 라마는 침대 위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불경을 외웠지. 불경을 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눈동자를 슬금슬금 굴려서 나를 쳐다보았단다. 너의 눈동자가 슬금거리는 것을 볼 때면
그 라마를 보는 것 같다니까.